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AI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0대 대학생과 디졸 신입을 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보성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IT 업계의 베테랑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우누리부터 챗GPT까지 IT 서비스란 서비스는 모두 경험해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고 기업 운영까지도 해보신 자칭 IT 역술가, 제 표현으로는 IT 업계의 헤로도토스 굿닥의 임진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진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진석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2003년에 제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서 IT 업계에 들어오게 됐고, 약 이제 23년 정도 IT 현업에서 전략기획 업무도 하고, 창업도 하고, M&A도 하고, 상장도 시켜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좀 겪었었고요. 유저로서는 이제 네. 제가 95년에 이제 인터넷을 처음 접했는데 약 30년간 되게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써본 그런 인터넷 덕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95년이면 저희 이제 기저귀 차고 있었을 텐데요.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을지 너무 기대되고요. 지금 IT 업계 헤로도토스 제가 별명 지어드렸는데 설명해 어떠세요? 주세요.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 같은 분인데 진성님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뵀는데 사실은 너무 박학다식하시고 이걸 좀 통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진성님이 웹 시절을 겪으셨고 또 모바일 시절을 겪으셨고 이제 AI 시대를 마주하시는 관점에서 좀 어떻게 이거를 통시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지 좀 여쭤보고자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조금 너무 큰 얘기일 것 같아서 오늘 안에 끝날 수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좀 한번 질문을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AI는 웹, 모바일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위 넥스트 빅띵이 맞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넥스트 빅띵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간에 어떤 유사 넥스트 빅띵이 몇 번 있었죠. 네. 메타버스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에 어떻게 보면 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넘어가는 수준의 대단히 큰 넥스트 빅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사용도 많이 해보시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적용해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뭐 그거 차차 여쭤보게 되고 사실 그러면은 기존의 웹 트렌드, 웹이라는 물결이 왔을 때 그리고 모바일이라는 물결이 왔을 때 뭐 각각을 좀 사용자이시자 메이커로서 혹은 경영자로서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각 시대는 좀 어떤 특성들이 있었고 그렇기에 AI는 왜 넥스트 빅띵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웹이 등장한 시기, 야후, 알타비스타, 구글 이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들이 등장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좀 넓은 이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은 95년에서 2007년까지가 웹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초기에는 정보가 접근이 안 되던 것들을 접근하게 해주는 것들로 처음에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키워드 검색, 웹 검색으로 그것이 확장되고 그 다음은 이제 메일이나 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들이 보편화되는 흐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이 이루어졌고요. 웹 시대하고 모바일 시대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웹 시대는 호리존탈 플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플레이어들이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고 상대적으로 버티컬 사업자가 그렇게 많이 융성하지는 못했던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07년 이전에 아주 작은 규모로 조금 있었던 것들이 검색 광고라는 플랫폼이 이제 나타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했던 G마켓 같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커지진 못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본격적인 모바일의 시작은 한 2008년부터라고 보여지는데 아이폰 이제 3GS가 나온 시점부터 2009년이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 시대를 들어서면서 앱스토어라는 기본적인 이제 이 기기에서 제공해주는 유통 플랫폼이 있고 그 위에 카카오톡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이 호리존탈하게 작동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버티컬 사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나타났느냐? 일단 이 모바일로 접어들면서 웹 대비해서는 각 영역의 혁신을
제공하기가 좀 더 용이해졌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위치 기반성을 가지고 있고 실시간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마켓플레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온디맨드 서비스라고 부르는 수많은 서비스들도 그렇고 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다양한 커머스 내지는 마켓플레이스 형태의 사업자들이 버티컬로 대단히 융성을 하면서 그 흐름이 이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대단히 격변을 이루면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그런 유사한 흐름이 AI 시대에도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웹 시대, 모바일 시대. 사실 제일 궁금한 거는 아까 지금 저희가 다뤘던 소재의 좀 연장선이기도 한데, 네네. 모바일은 명확하게 하드웨어가 좀 혁신적인 하드웨어가 깔리게 되면서 이런 트렌드가 일어났다고 보이기도 해요. 근데 AI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객들 소비자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트렌드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에 있어서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으세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가치 제공이 달라졌다. 이전에 웹과 모바일 시대는 첫 번째는 정보를 제공했고, 웹 시대에는 이제 모바일 시대에는 접근성을 제공을 했죠. 무언가를 내가 오프라인에 있는 걸 접근하고 결제하고 이런 것들 되게 쉽게 만들어줬는데, 이제 AI 시대는 제가 사용자로서 느끼는 건 지능을 이제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전의 서비스들은 죄송하지만 저도 그걸 만들었지만 네. 지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운 서비스였다. 기능을 제공한 음. 거죠. 어떤 것들이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정도였다면 이제 지능, 즉 유저 대신 이 플랫폼이나 프로덕이 대신 사고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다르다. 그래서 대단히 큰 넥스트 빅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항상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밸류 프로포션이 크게 바뀌거나 UX가 크게 바뀌면 일어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일어난 거죠. 밸류 프로포션이 일단 기능을 이제 제공하던 것에서 지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UX 아까 말씀 주셨는데 디바이스가 새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되게 이 지금의 변화 중에 가장 큰 거는 디바이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UX가 거의 없어요. 노 UX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어떤 의사를 내가 전달하면 그 결과가 바로 전달이 중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UX하고 밸류 프로포션이 너무나 급격히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고, 여기서 이러한 두 가지의 큰 변화를 가지고 기존의 산업을 디스트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크게 촉발이 됐다. 그래서 넥스트 빅띵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도래했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이제 웹 시대, 모바일 시대, 그리고 지금 AI 시대를 다 경험하시고 계시는데, 이때 기존에 이제 공룡이 됐었던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룡들이 다음 시대를 잘 타서 다시 잘 먹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회사가 그랬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딱 생겼을 때, 그 기술 트렌드에 적합한 형태로 새로운 회사의 모양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내가지고, 기존의 공룡들을 먹어치우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AI라는 트렌드를 놓고 봤을 때에는 뭐 글로벌리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공룡들이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이 이후에 대응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인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는 제가 명칭을 붙여보자면 다윗 모먼트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 내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포기를 못해서 넘어가기가 어려울 때 일단 하나의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레거시가 될 때입니다. 기존에 엄청 인프라를 잘 구축해놨는데 이게 고물덩어리가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인데, 저는 그래서 이 기존의 거대 플레이어들이 새로운 시대에서 잘 적응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대표적으로 챗GPT가 나와서 지금 AI 검색이라는 측면에서의 쿼리는 거의 대부분 챗GPT가 가져가고, 그 다음은 퍼플렉시티가 가져가고, 아주 요만큼을 제미니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대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 물론 지금 그 구글은 자기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AI 오버뷰라는 걸 도입을 했죠.
네. 이 엄청난 CTR의 감수하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상당히 기존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화가 너무나 그 밸류 프로포션 측면에서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유저가 사용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구글이 지난 말씀하신 웹과 모바일 시대를 거쳐오면서 자기 파괴적 혁신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를 그래도 비교적 내재화한 거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못하는 거인은 이 변화의 흐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때문이든 자산 때문이든 속도가 느려지면서 기민한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감당해내지 못하면서 잃을 것이 없는 다윗에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형적인 뭐 사실은 제일 단순하게는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대기업들을 이겨내는가가 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네, 그럼 조금 더 큰 이제 틀을 주셨는데 디테일하게 네. 들어가서 모바일 서비스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유니콘 스타트업들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컨슈머 B2C 향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는 회사들이 국내에서도 각 버티컬마다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회사들이 AI 시대가 왔을 때 만약에 좀 저항을 마주친다라면은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저항들을 마주하실 것 같으세요? 마주하게 될 것 같으세요? 가장 큰 저항은 현재의 모바일 유니콘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뭐 저도 그 분야에 속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마켓플레이스 영역입니다. 어떠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공급자와 소비자를 모아서 네트워크 이펙트를 만들고 리뷰나 큐레이션이나 데이터 추천 같은 것들로 해자를 구축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들이 필요 없어지게 될 때 이들이 되게 큰 적을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기존에 뭐 많이 성장했던 핀텍 영역에서도 기존 은행 대비해서는 이 앱이 UX가 좋기 때문에 엄청 성장했어라고 평가하는 곳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 그 UX가 필요 없다면 대단히 큰 이제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그 포털에서도 검색 서비스 기획을 했고, 또 창업도 O2O 마켓플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주로 탐색, 검색, 그리고 이후에 연결, 결제, 요 플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탐색, 검색 영역이 GPT를 쓰다 보니까 과연 인간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저에게 선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 중에서 고르세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 뷰라는 U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왔죠. 거의 대부분의 모바일 마켓플레이스는 핵심인 UX가 이 리스트 뷰와 상세와 결제 플로우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 뷰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시점이 되는 건 언제냐? 제가 봤을 땐 인간이 선택하는 것보다 AI가 선택해 주는 것이 더 좋을 때일 가능성인데, 그게 과연 언제 도달할 거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예를 들면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개별 호텔 앱이 존재하지만 호텔스 컴바인 같은 메타 앱에서 이것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제공했을 때 유저 밸류가 더 높잖아요. 근데 그 호텔스 컴바인 같은 역할을 그냥 AI가 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백그라운드에서 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앱들의 UX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토스 앱이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에서 이 정부 서비스 같은 것들을 백그라운드로 돌려가지고 대단히 하나 정도의 뎁스를 줄여줬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썼는데, 만약에 이 뎁스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앞에 그 접점을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가 이 트래픽을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 마켓플레이스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성장을 했는데, 근원적인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뭐 수요 공급자를 많이 엮어놓은 그런 네트워크 이펙트 같은 것도 대단히 가치가 높고, 유저를 많이 모아놓은 그 마케팅적 가치도 되게 높은데, 이 근원적인 UX적 필요성 그리고 밸류 프로포션 측면에서 이것이 기존의 유저가 선택하는 것보다 AI 선택하는 게 나아지게 되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앱들도 마찬가지고 해서 그 시점에 과연 자기 파괴적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광고비를 많이 받고 있으면 자기 파괴적 혁신이 좀 어려운데, 광고비를 많이 안 받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사실 사람들이 리스트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혹은 취향껏 이렇게 골라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밸류가 있다. 단순히 나는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AI를 받아들이시는 그 감정 중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저는 모바일 결제도 똑같은 그 피드백을 회사에 다닐 때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2011년까지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 격변기까지 다녔는데 2003년에서 2011년까지 다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핀테크에 되게 거물이 되신 분인데 당시 저한테 말씀 주셨던 게, 모바일에서 결제는 안 하지 않겠냐, 이거 너무 불안하고 이게 너무 불편해서 안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의 UX나 기존의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도 익숙하기 때문에 자연히 새로운 기준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고,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 5년, 10여 년의 변화에 걸쳐서 이것들을 받아들이시게 된다라는 거를 모바일 시대에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아마 주변에 예전에 나는 죽어도 스마트폰 안 써, 이런 분들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제 저희 나이 때는 특히 좀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2009년에 이제 시장에 이 패러다임이 도래했을 때 2012년까지는 이런 저항이 꽤 셌고 실제로 투자도 거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5년 되면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했고, 저는 AI 시대의 어돿션 관련해서도 이제 이 내가 지능이라는 거, 결정이라는 거를 무언가의 존재에 의탁하거나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냐는 저는 간단히 이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걸 대신 해주는 비서가 있었다면 내가 이걸 직접 했을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님들 중에 뭐 상장사나 어디 좀 더 큰 레벨의 중견기업의 회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런 모바일 앱을 거의 쓸 줄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 비서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근데 그 비서가 모두에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그거를 안 쓸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직접 나는 비서가 있지만 나는 내가 배달 주문시킬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요? 단지 그 비서를 부릴 인건비가 나한테 없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표현,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의지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선택하는 걸 즐기고 비교하는 걸 즐기기 때문에 이것이 전환되지 않을 거라는 거는 비서를 안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냥 자기 위안하고 있는 그런 심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저도 네. 비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는데, 제가 운전기사가 있는데 운전을 왜 하죠? 제가 비서가 있는데 제가 항공권 제가 직접 막 알아보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게 그 UX적으로 만약 지금 심지어 노UX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의 편의성이 제공됐다면 인간이 이제 그런 걸 비교하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행위는 정말 취미 생활이 될 것이다.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가격 비교 꼭 해야 돼, 뭐 이런 분들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인구의 5% 언더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AI 쇼핑 에이전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약간 공론이 생기고 있는 게, 물론 뭐 화장지나 삼다수 주문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반복적으로 위임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래도 패션이나 우리가 내가 뭐 여행 계획 짜고 하는 거는 그래도 자유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내가 좀 개입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반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약간 재화가 AI한테 위임해도 괜찮은 재화가 있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컨트롤 가지고 싶은 재화가 있고 나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이제 저관여, 고관여 영역이 있겠죠. 고관여로 갈수록 대체로 취향이 들어가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 역시 근데 우리도 되게 있는 사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회장님이 옷을 직접 고를지 퍼스널 쇼퍼에게 맞겠지 좀 생각을 해보면, 퍼스널 쇼퍼가 빵원이다, 굳이 안 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지금은 이 소셜 프루프라는 걸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뭐 병원을 알아보는 게 됐든, 뭐 좋은 등산화를 알아보는 게 됐든, 아니면 좋은 하드웨어를 알아보는 게 됐든, 이런 것들 주로 빠꼼이라고 부르는 이제 친구들한테 그런 많은 신뢰를 의존하는데,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다 알아요. 근데 굳이 이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혼자 끙끙 앓면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지, 그 친구가 있는데도 난 죽어도 안 물어봐. 난 내가 직접 알아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미 미래는 우리한테 와 있었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AI 시대 이전에도 퍼스널 쇼퍼라든가 운전기사라든가 비서라든가 이런 거 와 있었는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접근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가져오신 로직이 너무 완벽한 게 제가 좀 반론을 하고 싶은데 회장님 비서가 여기 다 막혀버려요. 안 돼. 그래서 근데 저, 이 AI라는 게 밸류 프로포지션이 뭐라고 보여지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정보의 민주화, 접근의 민주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바일 시대와 PC 시대를 불렀다면, 이제 저는 지능의 민주화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모두가 회장님이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쉽지 않을까. 내가 회장님이라면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회장님인데 네. 나 회장님은 뭐 할까? 회장님이 뭐 어떤 거를 할지를 좀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모두가 회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네. 아, 이게 서민으로 살다 보니까 서민 근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나 이런 거 사실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좋은 비유라서 영미권에도 약간 퍼뜨리고 싶은데 이걸 회장님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모르겠어.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너무 좋네요. 아, 네. 조금 더 앵글을 틀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진성님은 좀 큰 규모의 회사도 직접 경영도 하셨잖아요. 근데 하시고 계시기도 한데, 지금 말씀해주신 포인트는 소비자한테 닿는 그 서비스 관점에서 좀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업들이 사실 이미 뭐 임직원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인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일하는 방식에서도 사실은 AI라는 게 되게 큰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에서는 AI가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틈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신생, 아까 말씀하신 다윗 같은 곳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컨슈머 앱에서는 흔히 말하는 킬러 앱도 나오는 적이 없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보편성이 좀 떨어지는데, 생산성 측면에서 이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커서도 그렇고, 하비 같은 경우도, 물론 하비는 약간 이 중간 단계에 있지만, 그런 것들도 그렇고 해서 다양한 도메인에서 그런 것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가장 큰 진일보한 부분이 업무적 생산성. 특히 제가 문송한데, 제가 이제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우리 문과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이 AI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제가 경영을 하기도 했지만 회사를 8년 반 다니면서 실무를 많이 했었잖아요. 전략 업무나 뭐 여러 가지 리서치나 문서 작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에 대한 감이 있는데, 이것들이 너무 혁신적으로 빨라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한 10의 리소스가 드는 거라고 한다면, 요즘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특히 이런 문과 직장인의 경우에는 한 1 정도로 그 생산성이 개선됐다라고 저는 체감합니다. 그것이 주로 뭐 검색하고 리서치하고 문서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실행하고 이런 단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대 기업들의 어떤 기획, 전략, 리서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에서의 생산성이 급격히 개선이 될 것이다. 그것은 곧 고용 위기를 촉발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대신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그만큼 인당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다른 데 이제 투입하거나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게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료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 중간 관리자층을 대단히 많이 이제 줄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AI를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피드백 주고 실행하는 요 사이클 자체가 빨라졌기 때문에 중간에 이거를 전달하는 주체가 오히려 좀 걸리적거리는 레거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어떤 이 뎁스, 기존에서보다도 우리는 많이 얇아지긴 했죠. 기존에는 예를 들면 뭐 차 부장 뭐 이런 게 다 있다 때문에 요즘은 보통 본부장, 팀장, 팀원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아마 대표 팀원 정도로 뎁스가 줄어들 가능성도 되게 높다. 그렇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대가 워낙 이렇게 급변하기 때문에 뭔가를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실행해가지고 빨리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비단 작은 회사뿐만 아니라 큰 회사도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중간층이 뭐 쓸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이제 40대인데 40대, 50대들이 주로 관리자층으로 많이 업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회사를 뭐 그만두시게 됐는데 자리를 찾으려고 보니까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니까 그런 것들을 벌써 체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하나 있어서 아마 이 그 TO가 많이 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가 이 관료제가 약해지면서 상당히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 베이스로 이것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보입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한국은 사실은 고용이 좀 해고가 탄력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AI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대체한다라는 기술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럼 국내에서는 사실은 해고가 탄력적이지 않다라면은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AI를 더 잘 쓰게 만드는 방법 외에는 사실 그렇게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과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과대적으로는 그러하지만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노동 유연성이라는 것이 이 AI 도입의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그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싶어하는 경영자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어떤 노동 안정성이라는 걸 지키려는 힘과 이것들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것들이 나타날 텐데 이제 어쨌든 사업이라는 거는 경영자 주주의 이 협상력이 보통 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뭔가 이 원하는 구조로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거고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노동 유연성이 약하고 노동의 어떤 그 안정성을 좀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 인력들의 생산성 증대 쪽으로 많이 푸는 경우가 많고요. 동시에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 더더욱 이 갈등이 대단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종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난주에는 대졸 신입 나이에 가까우신 20대 분을 모셔가지고 요즘에 이제 20대들은 AI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성님이 보시기에 신입 채용이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고 있으세요? AI 네이티브를 뽑는다는 관점에서 훨씬 저는 이 이후의 시대에서는 신입을 뽑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주민이잖아요. AI 네이티브가 아니라 저는 저기 석기 시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적응하려면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제가 가진 자산과 제가 가진 어떤 여러 가지 트랙 레코드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다 레거시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22년 했다, 30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전 최근에 드는 생각은 22년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AI 네이티브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AI 기반으로 창업한 회사들 보면은 조직 구조도 다르고 투자 방식도 다르고 운영 구조도 달라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 릴리스 AI를 하는 회사든가 뭐 T로 뭐 이런 회사들 보다 보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이제 또 모바일 세대하고도 달라요. 모바일 세대는 워낙에 펀딩이 용이했고 스케일업이라는 관점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거든 인재를 확보하는 거든 다 돈으로 풀었었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 되게 익숙하고 뭔가 TO든 RNR이든 막 이런 말들을 가지고 뭔가 그 양적 해결을 하는 것들 되게 익숙한데 지금의 새로운 창업을 하는 세대는 확실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 관점에서는 저도 신입의 가치가 AI 네이티브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인력보다 우수한 AI 활용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다룬 게 대졸 취업 시장이 좀 많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 실질적인 지표를 가지고 다루고 있긴 했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리터러시가 더 높을 수 있는 AI 네이티브 하신 세대에서는 아예 또 비대칭적인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방금 진성님 말씀해주신 포인트 중에 또 하나 잡고 넘어가면은 지금 투자 씬은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이 클 때는 대규모 펀딩을 받아가지고 수백억 수천억을 펀딩을 받아서 그거를 뭐
프로덕트 만드는 관점에서도 썼지만 마케팅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서 트래픽을 확보해서 그 트래픽들을 확보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의 헤게모니가 구축이 되게 되고 다른 2등 플레이어보다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나중에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돼. 이런 게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그 펀딩을 받는 과정과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좀 결부돼서 움직인 포인트였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이런 네트워크 이펙트 아니면 소비자 UX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펀딩 환경, 투자 환경도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성님이 말씀해주신 포인트들을 조금 투자 쪽으로 틀어서 봤을 때에는 AI 시대에는 어떤 투자적 환경이 조금 확보될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요와 공급이 좀 다 변화가 있는데 기존의 수요는 제품을 만드는 거, 마케팅하는 거, 그리고 영업해서 수익 만드는 거, 이 크게 세 단계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이제 그 개발자를 모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디자이너를 모으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뭐 CAC 얼마에, 뭐 LTV 얼마라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흑자를 내기 위해서 뭐뭐뭐가 필요하고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의 제품들을 보면은 일단 수요 측면에서 팀을 만드는 게 그만큼의 돈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할 수 있는 양이 훨씬 늘어났고 바이브 코딩을 하다 보면은 사실 여러 사람이 하면 오히려 꼬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냥 그 히스토리를 아는 게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막 이렇게 모듈별로 이렇게 찢어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 통을 자꾸 갈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명이 일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전에 비해서 이른바 이 팀 구성하는데 돈이 좀 덜 들어갔다. 그리고 제품도 되게 빨리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걸리는 시간도 되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수요 측면에서 바뀐 거고 그로스 스테이지는 저는 아직은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페이드 마케팅이라는 걸 아직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주변에 AI 사스 프로덕트를 하는 곳들도 상당수는 결국은 페이드 마케팅으로 스케일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이 크로스 스테이지는 좀 유사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스케일업을 했는데도 이익이 안 나서 이익을 날라고 하다 보니까 뭐를 누가 들어와서 뭐를 해야 돼요가 이제는 없어요. 왜냐면 이전에 이미 다 이익이 나버립니다. 유닛 이코노믹스라는 게 되게 빨리 증명되는 구조로 제품의 특성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크로스 스테이지 정도 빼고는 정말 펀딩이 필수적인 거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커서나 뭐 미드전이나 이런 케이스들 보면은 이 ARR 올라가는 속도 보면 이거는 페이드 마케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거닉 바이럴이 터져서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다른 분야에서도 나온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 크로스 분야에서도 수요가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뭐 업계에 계시니까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로 확률이 높은데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는 그 정도까지 지금 베팅을 하는 사례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인프라나 어떤 좀 모델 레벨 그런 레벨에는 좀 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좀 더 작은 규모의 투자가 여러 팀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투자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레이터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단계 투자는 이제 모델이나 인프라나 이런 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벤처 투자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신주 투자를 해서 사실은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투입된 자금으로 사업적 성과로 치환하는 그 작업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회사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게 되는가 이런 게 그 펀딩 환경이랑 결부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지금 사실 AI 때문에 비용 구조 다 바뀌고 서비스 구조 다 바뀌게 되면은 펀딩 구조도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해요. 그래서 AI 시대에 적합한 펀드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 심지어 펀드가 필요하긴 한가,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퓨리오사 AI나 리벨리온이나 이런 그 대규모의 캐펙스 자금이 들어가는 곳들에서는 뭐 그 나름대로 로직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는 포인트는 대부분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좀 이야기인 것 같고 이쪽은 확실히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다. 근데 뭔가 바뀌기는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좀 많이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하나 있는데 기존의 이 O2O 앱이나 이런 마켓플레이스 앱에서 이른바 밸류를 주려면 유저한테 주려면 커버리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는 모아놔야 좀 쓸만하다는 거죠.
근데 AI 레벨에선 이미 내가 뭐 시킨 거에 대해서 다 큐레이션을 백그라운드에서 돌려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 적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영업하느라 뭐 감행시키느라 이런 비용 솔직히 많이 썼거든요. 오토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정보를 원천으로 쥐고 있는 곳에서 이걸 백그라운드 하지 않게 해서 방어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리뷰를 쌓고 뭐 메타 정보를 구축하고 감행을 시키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이전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두잇 같은 경우가 상당히 신선했거든요. AI 앱은 아닌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한 그 라스트 마일 시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방식이죠. 되게 AI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뉴가 없잖아요. 약간 학식처럼 이거를 그냥 어떻게 주는 대로 먹는 이런 게 방식이 되는데, 앞으로의 그런 서비스의 흐름도 저는 이 AI의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액티브하기보다는 패시브한 쪽으로 많이 흐를 거기 때문에, 그럼 더더욱 그런 커버리지를 구축하거나 메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네. 그 사실 기술 패러다임이 기술적 변화가 뭐 웹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에 크게 있어 왔는데, 지금 그래도 그럼 기술적 특성에 의해서 그 개별적인 변화 포인트들은 좀 모습은 달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네. 그래도 뭔가 관통하는 단 하나의 뭐 진실이 있다라면은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가 좋아지는 거, 정보를 접근하게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기능을 제공해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게 해주다가 이제는 지능을 줘서 모든 걸 맡길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됐다. 그래서 밸류가 좋아진다. 뭔가 기술이 주는, 이 인간에게 주는 밸류가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하나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UX가 계속해서 짧아진다, 단순해진다. 그래서 원래 이 PC 시대의 뭐 웹도 그 이전에 도스 시대 대비하면은 GUI로 대단히 아주 좋은 게 됐는데, 그 다음에 모바일로 오면서 그 뎁스가 더 짧아졌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노 UX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과 UX라는 거는 뭐 반복적인 건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좋아지는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반복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사업적 관점에서 두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문익점 모멘텀이 있다. 내가 문익점이 될 수 있는, 이 시장에 없는 것을 먼저 들여와가지고 할 수 있는, 최근에 AI 래퍼로 잘 되고 있는 곳들도 저는 문익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빠르게 그것들을 기민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 인식을 선점할 수 있었고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고, 모바일은 뭐 너무 많죠. 그때 당시에는 그 문익점이 저도 문익점이 되기 위해서 이 도메인에는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해외 거를 벤치마킹해서 들어오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윗 모멘텀이 있는데, 그것들은 패러다임 전환 시마다 항상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자산이 이제 좀 골동품이 될 때 그것들을 디스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저는 제 스스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렇게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문헌정보학과라는 검색 관련된 과를 졸업해서 통합 검색 서비스를 만들고 거기서 검색 광고 비즈니스 오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로 클릭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면서 정말로 엄청나게 지금 그 검색에서 CTR이 낮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딩이 안 일어나서 PPC, 그러니까 그 클릭당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포털에서. 그런 흐름을 20년 전에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영원한 건 절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다이 모멘텀이라는 게, 모멘트라는 게 이제 이 포털 검색, 그리고 광고 비즈니스, 이런 거대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제일 핵심이 되었던 이 비즈니스를 뒤흔들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익점의 순간과 이 다이의 순간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패러다임 초기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업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가장 빠르게 진입해서 뭐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업계나 시장들을 좀 디스럽트 하는 것, 혹은 가장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공룡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음. 가장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이제 소위 박살 내는 것, 그런 포인트들이 지금 이 패러다임 시프트 때문에 또 한 번 장이 팍 열리고 있다. 그런 게 좀 맞습니다. 말씀하신 포인트인 것 같고, 하지만 뭐 지금 예를 들어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비스가 바로 데이 원부터 뭐 미국에서 맞아요. 업데이트하면 우리나라에서 쓰니까 모바일식이랑은 좀 달라지는 점도 계속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네. 쪽에서는 계속 최적화를 해나가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모바일 때만 해도 로컬에서 문익점이 되면은 충분히 좋은 어떤 사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네. 대신에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기회도 되게 큰 거죠. 네, 맞습니다. 챗GPT가 업데이트하면은 저희가 하루 만에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네. 계속 어려운 지점이자 또 되게 소비자로서는 되게 만족스러운 기회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거를 동시에 도매로 제공하고 있는 래퍼들도 단 하루에 업데이트를 하는 시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 다음 질문 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AI 래퍼를 이제 언급 주셔서 이제 문득 떠오른 질문인데 네. 지금 커서나 래플릿이나 러버볼 같은 앱들이 사실 ARR도 그렇고 매출 커브도 너무 좋은데 이 수익성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뭐 이런 코딩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그로스 마진이 많아봐야 30% 40%라고 듣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커서 같은 앱 같은 경우도 엔스로픽이 자체적인 이제 코딩 어시스턴트를 내면서 많이 뺏기고 있다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진성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AI 래퍼로서 장기적으로 모델에 대한 이 의존성,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이게 비용적으로 사업적으로 말이 되는 사이즈가 나올지 이렇게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말씀하신 도매 유통 사업이기 때문에 30%가 작은 건 사실 아닌데 이걸 사스로 기대하다 보니까 높은 거잖아요. 사스는 원래 크로스 마진이 그쵸. 80-90%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AI 시대의 사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랄까 직접 내가 이거를 PB처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도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취약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번에 클로드 코드 사태처럼 그 원산지에서 갑자기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버리면 도매의 기회가 좀 약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그것들을 UX나 데이터로 극복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UX 데이터가 쌓여 있어도 락인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클로드 코드가 좋으면 거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버티컬 사업자 내지는 뭔가 도매 유통 사업자들이 이전 대비 좀 힘들어졌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인가도 한번 이제 이 어떤 분하고 페이스북에서 한번 나눠준 적이 있었는데, 호리존탈의 10년이 있었고 버티컬의 10년이 있었는데 왠지 다 새로운 그 호리존탈의 10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업데이트 해버리면 이제 도매의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해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뭐 로컬라이제이션을 열심히 하거나 뭐 데이터 락인을 시도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클로드 코드 사태를 보면서 이것도 현상을 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것이 예전만큼 쉽지는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너무 좋은 인사이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진성님 모셔가지고 거의 한 40분 넘게 떠들었는데 예. 이제 웹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 이런 기술 패러다임 변화의 시기에 각각 경험을 하시면서 거시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AI가 왜 변화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은지 의견을 여쭤봤고요. 조금 마지막으로 그럼 좀 진성님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AI 시대를 마주하시면서 어떤 비전을 그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새로운 문익점과 다윗이 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이제 자기 파괴적인 그런 수요들이 필요한 기존 그 사업자들에게 이제 이런 가능성들을 알려주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어쨌든 봐온 게 있으니까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고, 저 스스로 사업적으로는 저는 인터넷 덕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지능을 가진 제품으로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설레고 거기서 밸류를 만들고 싶은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 패러다임을 믿고 이 가치를 되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양한 것들을 위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유저들이 회장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열어가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드디어 서민을 벗어나서 오늘부터 이제 회장님 마인드셋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제가 사실 아까 AI 쇼핑 여쭤봤던 게 제가 그 AI 쇼핑 얘기하면서 고관여 저관여가 있는데 고관여 같은 경우는 대체되기 힘들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진성님이 회장님 비사 얘기를 듣고 나니까 글을 그냥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로직인 것 같고요. 네. 저만 해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고관여인 영역이 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부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생각하는 뭐 입소문에 의한 거, 소셜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깨지고 있는 시기인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 해체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래서 진성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다시 모셔서 네.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